수술대 위에 누운 채 저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새하얀 수술실 조명이 눈을 찌르는 가운데 수술복을 입은 담당 선생님이 제 손목을 살며시 잡으며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잠깐요. 확인할 게 있어요. 오늘 수술 범위 혹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의아함을 느끼면서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궁근종 복강경 절제술이요. 근종만 도려내는 거잖아요.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한참 내려다보시다가 마침내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여셨어요. 환자분, 지금 이 동의서에는 자궁 전체 적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서명. 환자분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취제가 이미 팔혈관을 타고 퍼지기 시작하던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선명해졌습니다. 수술실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형광등 불빛만 눈 속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38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토록 완벽하게, 이토록 잔인하게 배신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 몸 안에서 일어날 일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결정하려 했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날 저는 제 인생 전체를 바꿀 결심을 수술대 위에서 굳혔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6명의 작은 회사지만 제가 열 몇 년을 밑바닥부터 쌓아 올린 곳이에요. 대학 졸업 후 남의 회사에서 말 그대로 손발이 닳도록 일하다가 31살에 전세금을 담보 삼아 대출을 받아 차린 회사였죠. 처음 3년은 월급도 제대로 못 가져갔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먼저 챙기고 나면 제 통장에는 가끔 마이너스가 찍히기도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집스럽게 버티고 버텨서 이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회사가 되었습니다. 상업공간 인테리어 분야에서 수상 경력도 몇 개 생겼고 단골 클라이언트도 늘었어요.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 재원 씨와 결혼한 건 6년 전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 일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법이 없었고 야근하고 지쳐 들어오는 저에게 늘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면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던 사람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저는 시어머니를 딱 2번 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원 씨가 인사를 드리러 데려갔을 때, 두 번째는 약혼 준비를 하면서였어요. 2번 모두 시어머니는 무척 다정하셨습니다. 제 손을 꼭 쥐어주시면서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하셨죠. 저는 그 손의 온기를 믿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1년은 실제로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자주 오시지 않았고 명절에 모여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중에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긴 했어요. 야, 며느리가 회사를 하면 집안 살림이 허술해지는 법인데.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너희 둘이서만 살다가 나중에 외롭지 않겠어? 처음엔 그냥 세대 차이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넘겼습니다. 제 친정 엄마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이 단순한 노파심이 아닌 무언가를 향해 조준된 발언이라는 걸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년 차부터 시어머니의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야, 재원이 아버지 기일에 음식은 내가 전부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니? 회사 직원들이 너보다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너는 왜 그렇게 회사 타령이야? 돈은 재원이가 버는 거 있잖아. 내가 그렇게 무리하게 일하면 애는 어떻게 가질 거야? 그 말들은 항상 제 일을, 제 회사를, 제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3년 차가 되던 봄, 저는 건강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궁에 근종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크기는 아직 크지 않았지만 담당 선생님께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궁근종은 가임기 여성 3명 중 1명에게 발견될 정도로 흔한 증상이라고 했거든요. 수술이 필요한 수준은 아직 아니라고 하셨고요. 저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몸 상태에 유독 신경을 쓰기 시작하신 게, 아가, 요즘 몸은 좀 어때? 혈색이 안 좋아 보이던데. 며느리야, 내가 좋은 한의원 알아. 몸 보약 좀 지어 먹자. 자궁 건강이 여자한테 얼마나 중요한데. 제대로 챙겨야지.
그때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씀들이 진심 어린 걱정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 믿음이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건강검진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자궁근종은 크기가 조금씩 커졌고 담당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수술을 권유하셨어요. 더 이상 방치하면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셨죠. 수술 방법은 복강경으로 근종만 제거하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었습니다. 회복도 빠르고 자궁은 그대로 보존돼요.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담당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낳는데도 문제 없을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재원 씨도 수술 날짜를 잡자마자 회사에 휴가를 내겠다며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재원 씨에게 알렸고 재원 씨는 당연히 시어머니께도 말씀드렸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어느 병원에서 하기로 했어? 어떤 선생님한테 받아? 혹시 수술 전에 상담은 다 해봤어? 꼬치꼬치 물으시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걱정이 많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남에 있는 Y산부인과 병원이에요. 거기 이 선생님이 이 분야에선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서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래. 근데 며느리야, 수술 동의서 같은 거는 언제 쓰는 거야? 그런 거 가족이 같이 가서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는 남편이 같이 가서 쓰면 돼요. 어머니는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원이가 회사 일이 바쁘잖아. 내가 먼저 가서 다 처리해 놓을게. 며느리가 서명해야 하는 것들은 내가 대신 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을 때 제 안에서 뭔가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아, 어머니, 수술 동의서는 제가 직접 써야 해요. 그리고 재원 씨도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깐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술 동의서를 대신 써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것도 남편 몰래 먼저 가서 처리해 놓겠다는 말이. 그때 재원 씨가 옆에서 물었어요. 엄마가 뭐래? 당신이 바쁘니까 어머니가 병원에 먼저 가서 동의서 써놓겠다고 하시던데. 재원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지나치게 챙기려는 스타일. 근데 수술 동의서는 당신이 쓰는 거잖아. 내가 엄마한테 따로 연락할게. 그날 밤 재원 씨가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병원엔 내가 같이 갈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겠다고 하셨죠. 그 말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수술 사흘 전 저는 병원에 최종 검사를 받으러 혼자 들렀습니다. 재원 씨는 당일 오전에 급한 거래처 미팅이 생겨 점심 이후에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복도에서 저는 간호사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리문 너머로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시어머니는 진료 데스크 앞에 서서 무언가를 작성하고 계셨고 옆에는 시누이 민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제가 그쪽에 있을 줄 모르셨는지 서로 낮게 속삭이며 서류 위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서류를 접어 간호사에게 건네고는 종종 걸음으로 병원 밖을 빠져나갔습니다. 두 분 다 제가 보고 있는 걸 알아채지 못한 채로요. 저는 그날 간호사실로 들어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방금 그분들이 뭘 제출했는지. 하지만 선뜻 발이 떼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면회 신청이나 시기 관련 동의서 같은 거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평생을 내 편이라고 믿었던 가족이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저는 그날도 제 예감을 억눌렀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병원에 도착해 입원 수속을 밟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재원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수술실 앞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수술이 2시간이면 끝날 거라고 마취해서 깨어나면 바로 옆에 있겠다고 했어요. 나 무섭지 않아. 간단한 수술이라잖아. 사실 조금은 무서웠어요. 저는 평생 크게 아파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취가 되는 게, 의식이 없어지는 게 묘하게 두렵기는 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재원 씨가 제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금방 끝나. 내가 여기 있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술대에 눕자마자 담당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차분하고 꼼꼼하신 분으로 저는 3번의 상담을 받으면서 이분이 믿을 만하다는 확신을 얻었었죠. 선생님이 차트를 들고 제 옆에 서시더니 평소와 달리 묘하게 말을 아끼며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잠깐요. 확인할 게 있어요. 오늘 수술 범위 혹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조금 의아해하면서도 대답했습니다. 자궁근종 복강경 절제술이요. 근종만 도려내는 거잖아요. 자궁은 보존하는 거고요.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분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제 눈앞에 펼쳐 보이셨어요. 환자분, 이동희서 보이세요? 여기 수술 범위란에 지금 자궁 전적 출술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궁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이에요. 그리고 이 서명은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서명 칸을 짚었습니다. 환자분이 직접 서명하신 거 맞아요? 저는 그 서명을 보았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글씨체는 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순간 있죠.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뇌가 먼저 멈추고 몸이 나중에 반응하는 그런 순간이요.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동의서가 언제 누구한테서 들어온 거예요?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흘 전에 보호자라고 하시는 분이 직접 오셔서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희 원칙상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환자 본인이 불안해서 직접 오지 못하고 대신 자기한테 위임했다고 하시면서 환자분 이름이 적힌 메모와 함께 동의서를 제출하셨어요. 저희가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수술 직전 마지막으로 환자분께 확인하는 절차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환자분의 시어머니 되신다고 하셨어요. 수술실 조명이 너무 밝았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하얀 그 빛 아래서 저는 제 생애 가장 차갑고 선명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수술 잠깐 연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상황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분 요청으로 연기 처리할게요. 저는 수술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떨림을 이를 꽉 깨물며 억눌렀어요. 수술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저는 담당 선생님께 한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동의서 원본이랑 그분이 오셨을 때 기록된 방문 일지나 CCTV 저희 법적으로 쓸 수 있게 보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으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이 사안을 그냥 넘길 수 없어요. 저희 병원 의료법 담당 쪽에도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수술실 문을 열자 복도에서 재원 씨가 달려왔어요. 왜 벌써 나와? 무슨 일이야? 수술 어떻게 됐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재원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제 표정을 본 재원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병원 로비 구석의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아 저는 재원 씨에게 수술실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재원 씨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자기야, 그게 무슨. 우리 엄마가 왜 그런 걸 해? 실수가 아닐까? 아니면 병원 측에서 뭔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원 씨, 서명이 내 글씨가 아니었어.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셨어. 그리고 동의서 내용이 자궁 전적출로 바뀌어 있었고 재원 씨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손끝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나 사흘 전에 최종 검사 받으러 혼자 병원 갔을 때 복도에서 어머니랑 민지 씨 봤어. 간호사실 앞에서 서류 쓰고 있었어.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아마 그날이었던 것 같아.
재원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남편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게 이 순간 제가 가장 조심스럽게 살피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오랜 침묵 끝에 재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하지 마. 먼저 증거를 다 모아야 해. 지금 당장 따지면 어머니가 발뺌할 거야. 그리고 민지 씨도 함께 움직였으면 두 사람이 입 맞추면 아무것도 증명 못해. 재원 씨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병원에 공식으로 자료 보존 요청을 넣었어요. 법무 담당 부서를 통해 시어머니가 병원을 방문한 날짜의 CCTV 영상, 방문 기록, 동의서 원본 모두를 증거. 보전 신청서를 통해 공식 보관 요청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회사 운영하면서 법적 분쟁을 한 번 겪은 뒤로 변호사 지인을 한 명 사귀어뒀거든요. 그분에게 연락해서 이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단 5분 만에 상황을 파악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환자의 의료 자기 결정권 침해입니다. 게다가 서명 위조가 동반됐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본인이 지금 하시는 방향이 맞아요. 두 번째로 저는 접수 담당 간호사 한 분께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렸어요. 김 간호사님은 제가 상담을 받을 때마다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 메시지로 사정을 설명하고 그날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시는지 여쭤봤어요. 김 간호사님의 답장은 다음 날 아침 왔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이 많이 고압적이셨어요. 처음에 제가 환자 본인이 아니면 동의서 변경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족이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의사가 판단할 때 더 좋은 수술 결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며 한참을 설득하셨어요. 그리고 딸분이 봉투를 꺼내서 직원에게 건네는 걸 봤어요. 제가 이게 맞지 않다 싶어서 상급자에게 보고는 했는데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이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필요하시면 증언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믿으려 했던 그 어리석음에 대한 서러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재원 씨에게 김 간호사님의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재원 씨는 한참 그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뭔가가 맺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재원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나 한 가지 솔직하게 말해도 돼? 해. 나. 엄마가 이럴 사람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 같아. 우리 결혼하고 나서 내가 불편하다는 신호 보낼 때마다 나는 항상 엄마 편에 서진 않았어도 그냥 모른 척한 적이 많았어. 그게 너를 여기까지 몰아온 거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제게 위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안은 나중에 진실이 모두 드러난 다음에 나눠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증거를 모으면서 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시어머니는 왜 며느리의 자궁을 없애려 했던 걸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저를 싫어하거나 저의 독립적인 생활 방식이 못마땅하셔서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눈에 며느리가 자기 아들보다 돈을 더 잘 벌고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고 자신에게 쩔쩔매지 않는 모습이 늘 불편하셨던 건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정도의 악의가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재원 씨와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어요. 결혼식 날 혼자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던 대화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민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는데 저는 그들이 모르는 채 벽 뒤에 서게 됐어요. 어머니, 그 건물 진짜 제 거 맞는 거죠? 오빠 결혼해도 상관없잖아요. 야, 목소리 낮춰. 그건 걱정 마. 내가 처리한다고 했잖아. 근데 할아버지 유언이 있잖아요. 장손이 생기면 그 건물이. 됐어.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알아?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때 저는 그 대화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았고 그냥 재산 관련 이야기겠거니 하고 흘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화가 퍼즐 조각처럼 맞아 들어왔습니다. 저는 재원 씨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원 씨는 처음에 잘 이해를 못하다가 이내 얼굴이 굳어지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할아버지 유언장 이야기 나도 사실 알아. 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서울에 상가 건물 한 채를 남기셨어. 지금 엄마 명의로 돼 있는데 유언장에 이런 조항이 있대. 장남인 내가 결혼해서 장손이 태어나면 그 건물을 장손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핏줄을 무척 중시하셨던 분이라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얼마짜리야? 재원 씨가 잠시 망설였어요. 시세로 약 20억 정도 돼.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천천히 굴려봤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지금 그 건물은 본인 명의예요. 하지만 제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20억짜리 건물이 손자 명의로 넘어가야 합니다.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면 더 이상 자신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반면 시누이 민지에게 그 건물을 넘겨주고 싶다면 제가 임신을 못하면 됩니다. 자궁이 없으면 임신이 불가능하니까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20억짜리 건물 하나를 지키기 위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몸을 영구적으로 망가뜨리려 했던 겁니다. 재원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말이 되게 만든 건 어머니야. 그날 밤 저는 변호사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유언장과 건물 등기 내용, 그리고 시어머니가 최근 건물 관련 법률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공개 가능한 등기 내역을 뽑아보니 시어머니는 6개월 전에 그 건물에 대해 증여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법무사를 방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법무사가 유언장 조항이 있으면 장손 출생 전까지는 이전이 어렵다고 안내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6개월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증거를 모으는 동안에도 저는 일상을 평소처럼 유지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술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재원 씨에게 듣고 전화를 해오셨어요. 며느리야, 수술 연기됐다며. 몸이 더 안 좋아진 거야? 걱정되네. 내가 가볼까?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 몸 상태 때문이 아니라 병원 스케줄 문제래요. 걱정 마세요. 그래. 근데 빨리 수술을 해야지. 몸 안에 뭔가 있으면 안 돼. 빨리 없애버려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빨리 없애버려야 한다. 그 말이 근종을 두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제 자궁을 두고 하는 말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한참 동안 세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 정도로 창백했어요. 진짜 무너지지 않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재원 씨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재원 씨가 핸드폰을 들고 제게 왔을 때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어요. 자기야, 이거 봐봐. 화면에는 카카오톡 캡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시누이 민지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였는데 재원 씨가 민지 핸드폰을 우연히 본 건 아니었어요. 민지가 재원 씨 부부 관련 이야기를 떠벌린 걸 들은 민지의 친한 친구가 양심에 찔려 재원 씨에게 직접 캡처본을 보내왔던 거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이랬어요. 오빠 마누라 자궁 수술하잖아. 엄마가 어차피 애도 못 낳게 해버릴 거래. 그럼 그 건물 내 거 되는 거잖아. 저는 그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재원 씨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온 민지 친구에게 즉시 연락해 원본 캡처와 함께 법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했고 상대방은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간만에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는 제 목소리만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아셨어요. 딸, 무슨 일 있어? 저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려다가 결국 다 이야기했습니다. 수술 동의서 이야기, 시어머니가 바꿔치기한 이야기, 건물 유언장 이야기, 민지의 메시지까지.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침묵이 울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응, 엄마. 엄마가 거기 갈게. 내일 당장 올라갈게. 엄마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가 다 준비되면 그때 와. 지금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 다 끝낸 다음에 말할게. 엄마는 그냥 내 말 믿고 기다려. 전화를 끊고 저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동의서 원본과 CCTV 영상, 간호사 김 씨의 증언 확약, 신우이의 카카오톡 캡처, 법무사 상담 기록, 건물 등기와 유언장 조항. 저는 변호사님과 마지막으로 통화하며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재원 씨와 마주 앉아 단 한 가지를 물었어요. 재원 씨, 나 이거 끝까지 갈 거야. 법적으로도. 당신은? 재원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당신 편이야. 이번엔 끝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가족 모임 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민지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모두 모이는 자리가 필요했어요. 명분은 제 수술 연기에 대해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흔쾌히 응하셨어요. 장소는 시댁 근처 조용한 한정식 집의 개인 룸으로 잡았습니다. 프로젝터 연결이 가능한 곳으로요. 재원 씨가 예약했고 저는 변호사님과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아침 저는 친정 엄마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오늘이야. 와도 돼. 엄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끊으셨어요. 그리고 2시간 뒤 단단하게 차려입으신 채 제 옆에 나타나셨습니다. 한정식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민지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며느리야. 왔네. 얼굴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서 앉아. 수술 일정 다시 잡는 게 중요하지. 빨리 해야 해. 저는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그 이야기도 할 거예요. 그때 룸문이 열리며 친정 엄마가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이. 어쩐 일이세요? 친정 엄마는 자리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서 계셨어요. 앉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제 딸이 하는 이야기 옆에서 듣기 위해 왔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를 연결하는 동안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민지가 낮은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속삭이는 게 들렸어요. 엄마, 왜 저 사람이 여기 왔어? 시어머니가 짧게 대꾸하셨습니다. 조용히 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민지 씨.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프로젝터 화면에 병원 방문 기록 문서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동의서 원본 스캔 파일이 나란히 나타났어요. 이게 어머니가 Y산 부인과에 방문하셔서 변경하신 수술 동의서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자궁근종 복강경 절제술이었던 수술 범위가 자궁 전적 출술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환자 서명 칸에는 어머니가 제 이름을 대신 써놓으셨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병원에서 설명을 잘못 들어서. 저는 계속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CCTV 캡처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시어머니와 민지가 병원 접수 데스크 앞에 서 있는 장면, 그리고 민지가 직원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그날 병원 CCTV 영상 캡처예요. 어머니 옆에 민지 씨도 함께 오셨네요. 민지의 얼굴이 헬쑥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따라간 거지 아무것도. 다음 화면입니다.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이번엔 민지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방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안경을 올려 쓰고 그 화면을 한동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아무 말도 없으셨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제가 그냥 친구한테 농담으로 보낸 거예요. 엄마가 그런다고 했길래. 그냥 그렇게 쓴 거지, 저는 진짜로. 농담으로 쓰는 말이 그거예요?
친정 엄마가 차갑게 끊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확인한 유언장 조항과 건물 등기, 그리고 시어머니가 6개월 전 법무사를 방문해 건물 증여 절차를 문의한 기록이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이게 다예요. 어머니는 이 건물을 민지 씨에게 넘겨주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으면 할아버지 유언에 따라 이 건물이 장손 명의로 넘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제 자궁을 없애버리려 하신 거잖아요. 방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셨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려쳤습니다. 쾅! 소리가 나자 민지가 어깨를 움츠렸고 시어머니가 흠칫 떨었어요. 당신 말해. 지금 이게 사실이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나는 그냥 우리 민지한테 뭔가 남겨주고 싶었어. 재원이는 저쪽 집안이 뒷바라지 다 해주고 사는데 민지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 건물 하나가 민지한테 가야. 됐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느꼈을 거예요. 친정 엄마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오늘 드릴 것이 있어요. 봉투 안에는 형사 고소장 사본이 들어있었어요. 어제 이미 접수가 완료된 것이었습니다. 의료 자기 결정권 침해, 사문서 위조, 동행사, 업무방해. 제 딸이 그동안 이 집안에 어떻게 해왔는지는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 딸한테 이런 짓을 하셨으니 저는 가족 간의 정으로 이걸 덮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사돈 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친정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사돈 어른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딸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엄마의 옆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조용하고 다소곳한 분이셨는데 그날 엄마는 단 한 번도 눈을 내리깔지 않으셨어요. 그게 제 평생 본 가장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서 아무 말씀 없이 고개를 깊게 숙이셨어요. 오래된 사람의 깊은 절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게를 조용히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형사 고소가 접수된 직후 재원 씨에게 연락해 합의해달라고 통사정하셨어요. 재원 씨는 제게 어떻게 할지 물었고 저는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도 저희 부부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공증 문서에 서명하는 것. 신우이 민지에게는 메시지 하나로 끝냈어요. 민지 씨, 오늘 이후로 저와 재원 씨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시아버지는 그 모든 상황이 밝혀진 뒤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래된 아파트 입구에서 한참을 서 계셨다는 걸 경비 아저씨한테 나중에 들었습니다. 차마 배를 못 누르시고 계셨다고요. 재원 씨가 아버지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 시아버지는 앉지도 않으시고 그냥 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며느리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아비로서 집안 단속을 못한 것도, 내가 그런 위기에 처한 것도 몰랐던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 원망 안 해요. 아버님은 속으신 거니까요. 다만 앞으로 저희 부부 생활에 개입하지 않는 것, 그게 아버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많이 쓸쓸해 보였어요. 수술은 한 달 뒤에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꼼꼼하게 모든 서류를 직접 확인했고 재원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 있었어요. 수술은 2시간 만에 잘 끝났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마취에서 깨어나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잘 됐어요. 자궁 완전히 깨끗해요. 앞으로 건강하게 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하니 병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울지 않으려다 결국 울었습니다. 무서웠던 거겠죠. 하마터면이라는 생각이 그제야 밀려왔어요. 하마터면 그 동의서대로 수술이 진행됐을 수도 있었다는 것. 하마터면 담당 선생님이 마지막 확인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 하마터면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평생을 살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 재원 씨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손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형사 사건은 결국 시어머니의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의료 절차 방해 혐의가 인정된 거예요. 민지는 공모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았고요. 그 건물은 법원 결정에 따라 재원 씨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장손이 태어날 경우 다시 명의를 이전한다는 조건부로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시누이 민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것을 슬프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조금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었으니까요. 내 옆에서 웃고 명절에 함께 밥 먹고 나를 며느리야 불렀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슬픔은 금방 가셨어요. 왜냐면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것들이 생겼거든요.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재원 씨는 가족 문제 앞에서 늘 한 발 물러서는 사람이었어요. 직접 나서지 않고 상황이 알아서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편이었죠.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달라졌어요. 제가 불편하다는 신호를 주면 곧장 움직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다가 재원 씨가 말했어요. 자기야, 나 한 가지 물어봐도 돼? 해. 당신이 그때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나한테 처음 이야기할 때, 나를 믿었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반반이었어. 당신이 엄마 편 들까봐 두려웠어. 근데 당신 눈 보니까 믿을 수 있겠다 싶었어. 재원 씨는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진작 더 당신 편이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회사 사무실 창밖으로 연한 벚꽃잎이 날리는 어느 오후, 저는 책상에 앉아 새로운 인테리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신생 카페 브랜드였는데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것,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게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배운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과 그 마음에 단단한 경계선을 치는 것. 사람을 믿는 것과 그 믿음을 맹목적으로 두지 않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이 나를 어떤 것도 감수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 저는 그 프레젠테이션 첫 페이지에 이런 문구를 적었습니다. 이곳은 당신이 온전히 당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창밖으로 지나가는 봄바람을 느낄 때, 아직 아물지 않은 수술 자국을 손바닥으로 살며시 짚을 때,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살아있다고. 나는 온전하다고.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삶의 동의서를 내가 직접 쓴다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 자신의 선택이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몸에 관한 결정, 당신의 인생에 관한 결정. 그 동의서에 서명할 권리는 언제나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당신 자신으로 사세요.